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예.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거 티켓을 오픈했는데, 사실 조금 염려했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뭐 매진될 줄 알았죠. 이야, 또 이렇게 진짜. 말해.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30만이 넘고,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 한 편 이렇게 녹화하면은, 뭐 그다음 20만 정도, 물론 이제 쪼개서 나간 컨텐츠 합산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면 200석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겠다 했는데, 저는 사실은 요번에 뭐 말들은 많더라고요. 뭐 1분 컷이다, 10초 컷이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1분이라고 보고 1분에 놀란 거지, 나는 나갈 줄은 알았어. 난 10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갈 줄은 알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원이 사실은 쏟아질지 몰랐고,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이제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아우, 내가 옛날에 강남 땅 샀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얘기처럼, 우리도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야, 한 500석 할 거 그랬다. 천석해야 돼, 천석. 천석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김윤만 10만원 받았어야 된다부터. 근데 저희는 사실은 돈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있어요. 드라마 제작자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 야, 내가 이거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했는데 뭐 되질 않는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선배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다가, 야, 그거 나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래?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번 내용을 알차게 한번 준비해서,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이번에 그저 뜨거운 성원이 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뭐 부산에서 한 500석, 부산까지 진출하는 겨? 아니, 왜냐면 이제 지방도 우리가 좀 해줘야지. LA도 가자, 그러면 LA. 부산 500석. 뉴욕 LA 가자. 부산 500석 정도에서 우리 이제 스태프들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대관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규모를 늘리고, 저희가 부산, 뭐 그리고 광주, 뭐 대전, 뭐 이렇게. 아, 대전까지는 괜찮네. 대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돈 밝히는 놈이구만. 아니야. 아니, 근데 그쪽 룰이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조회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정말 느끼는데, 요즘 제가 이제 방송, 이 레귤러 방송 다니는 게 여의도 쪽보다는 여의도 아닌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이제 여의도에 뭔가 그 삼성생명 상무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만나면서 지하철역 지나가면서 3명이 너무 밝은 얼굴로.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뭐 삼두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막 그 악수를 막 권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확실히 이제 조회수가 좀 또 늘고 인기에 있구나. 취했구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인기는 정말 근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간에 연예인 생활 지금 한 30몇 년 해가지고, 나는 애가 됐든 증이 됐든 간에 근간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저기 헛소리 삑삑하고 그러잖아. 바로 언제부터 김종혁이고 언제부터 김인만이야. 그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어쨌든 간에 호감도로 출발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호감인 줄 알아. 태어날 때부터 호감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연예인들 그렇게 착각을 해. 아, 진짜로? 왜냐면 신인 때부터 자기가 좋은 작품 만나고, 신인 때부터 어쨌든 잘 되잖아. 뭐 국민 여동생, 국민 남동생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다 사랑만 받았다가, 갑자기 뭐 작품 잘못하고 그러면 뭐 연기력 논란, 혹은 뭐 가창력 논란, 뭐 어디 뭐 여기가 아주 쓱 하다 뭐 잘못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렇게 욕 먹잖아. 그럼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미지가 위험하다는 거야.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미지가 사실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게 사실은 잘 쓰면은 이미지 플러스 계속해서 이제 실력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이미지만 있고 사실 컨텐츠는 없다. 이것처럼 사실은 허물어지기 쉬운 게 없어요. 다행이네. 우리는 이미지가 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미지는 없는데 컨텐츠는 있어. 또 자기 자랑이네. 난 이미지가 안 좋잖아. 나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있잖아, 그래도 욕하는 사람들, 그래도 김구나 저거 있잖아. 그래도 나름 머리에 조금 든 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이미지는 없는데 콘텐츠는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말이죠. 사실 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사실 이제 대법원은 이제 어쨌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도 사실 그 판사의 구성을 봤을 때 9명 중에 어차피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6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트럼프였던 상호관세가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무슨 뭐 글로벌 관세다, 월드와이드 관세다 해가지고 뭐 한 10% 때린다고 했다가 이제 15%까지 지금 때린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그 IPPA라고 하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받은 관세가 기본 관세 10%에 상호 관세 25였다가 낮춰서 15% 이렇게 받았던 것인데, 그러니까 IPPA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의회 권한이다. 의회 권한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건 다 취소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122조에 따라서 나는 10% 관세했다가 10% 안 되지 15% 이렇게 바꿔서 총량 기준으로 보면 10%는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 122조는 150일밖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과연 150일 이후에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150일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뭐 연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에서 과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301조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예 결정된 악재가 그냥 쭉 가는 거면 뭐 악재는 악재지만 이게 더 악재는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강짜를 부릴지가 좀 예상 불가라. 불확실성이 커졌네. 오히려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품목별 관세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붙어가는 거고, 또 이제 반도체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상호 관세 문제인데, 상호 관세가 어쨌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나가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황금 문제도 있고, 그거 이제 대안으로 이제 제시한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150일 정도 뭐 어쨌든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간에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짜증나는 불확실성, 그래 내가 낼게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뭐 황금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소송을 이미 제기하고 있는 쪽도 있거든요. 한국타이어 뭐 이런 데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몇 군데 업체가 이미 제기를 한 상황이라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5년 갈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5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막 남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은 과연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대미 투자금 어쨌든 이제 3,500억 불,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기로 한 건데,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큰 영향은 받지는 않는 거다. 이미 이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지 이제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도. 그렇죠. 하는데 다만 이제 속도를 어떤 속도로 가져가야 될 거냐는 굉장히 고민스럽죠. 일본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빠르게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계속 눈치 봐가면서 속도 조절하다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막 그립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속도를 늦추는 게 맞느냐.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 판결 나기 전에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지적질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사실 얼마 전에 다급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이 일본하고 또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까지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약간 뭉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 통과는 아마 일정대로 갈 것 같고요. 네, 국회 통과 이후에 실제로 돈을 투입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불확실성은 꽤 늘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투입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업적인 합리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네. 트럼프의 어떤 그립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1,500억 불이 마스카에 다 잠겨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스카와 관련된 속도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선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워낙 이제 셋이 다 전략이 다르잖아요. 삼성중공업은 아예 좀 한켠으로 물러나 있고,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측이고, 하나오션은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박아놓은 상황이니까 세 회사가 다 달라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하나가 제일 좋았었는데. 그렇죠.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도 정말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배를 조선소에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야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 지금 딸랑 도크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크 2개에서 배를 그냥 만드나? 그럼 부품 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자기들 무기 실는 것까지 다 노출할 거냐? 그럴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앞단에 공사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어쨌든 말이죠. 이제 트럼프발 어떤 그 관세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면서 사실 그 미국 내 증시는 약간 뛰는 그런 상황이고. 아닙니다. 처음에 발표 났을 때 뛰었다가 오히려 시간외에서는 아, 빠지고 그래요? 있어요. 네, 빠졌어요? 네, 시간외에서 선물은 오히려 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 내 시장,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 뭐 영향 뭐 받을 만한 게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어쨌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트럼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우리 증시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쨌든 이 상승장에 탄 사람들은 사실 좋아는 하는데, 오늘도 오르네 하는 약간의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두영 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두영 님 친구분들도 투자 잘 하시다가 요즘은 조금 현금 마련하고 단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는 조금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 저 역시 뭐 2월 초반부터 이거 속도가 좀 너무 빠른데 그때도부터도 지금 또 한 7, 8% 이상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새로 말씀드릴 게 없고 기존의 종목군들 중에서 보수에 보수. 네, 투자 의견을 바꿀 게 너무 많다. 그래. 왜냐면 이제 그것만큼 사실은 우리 전에 김종효가 있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야. 아니, 액터 서비스를 너무 잘해준다. 사실 종목 수는 많아, 딴 데도 많아. 맞아, 근데 맞아.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가져가세요. 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매일 사실 있잖아. 종목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스트레스야. 왜냐면 돈은 없어. 근데 저것을 사면 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짜증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해줬던,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받았던 그 종목에 대한 그 애프터 서비스, 이게 아주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모아뒀을 때 또 결정적인 또 이제 한 방이 나왔을 때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총알을 실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 보니까 뭐 이제 모든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보니까 이제 뭐 전에 이제 5천만 가도 진짜 무슨 5천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이러다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서 5천에서 5,500이다 이러다가 이제는 아예 5천이 밑단이고 높은 데는 한 7,500까지 보고 기본 한 7천까지 보더만 모든 리포트가 다 그렇더라고. 그 저는 올해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회사 영상을 찍었는데 그 회사가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저승사자 옷 입고 갓 쓰고 이렇게 찍었는데 캐대언이야? 네. 그때 제가 이제 6,500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6,500은 연말 지수가 아니고 올해 고점 레벨이 아마 그 정도 레벨일 거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이익을 기준으로 PR 한 9배, 10배 정도를 역산해 봤을 때 저는 한 6,500 정도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뭐 더 갈 수도 있죠, 흥분하면. 김종현은 사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죠. 항상 이제 보수주의자니까 그런 시각에 있어서는. 네. 네, 그렇게 보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기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그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고 맞아요. 2월 20일까지 집계된 수출 집계도 반도체가 미쳤어요, 요즘. 반도체는 여전히 100% 이상의 수출 실적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일단은 뭐 고평가고 뭐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일단 여기서는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다. 반도체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일두형님 포함 여전히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삼성전자 45,000원에 샀잖아. 젠장. 근데 내가 지금 천추현이 이런 게 폼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천추현이 그 작년에 6만 정도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 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쭉 빠졌다가 6만 좀 넘어가면서 7만 정도 되면서 그때 내가 정리를 하고 조율가 권했어. 정리하고 다른 걸 들어가시죠. 왜냐면 여기 45,000원에 들어간 게 꽤 있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사실은 정리하고 뭐 현대차나 이런 거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김종현한테 이제 이 방송을 정말 참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45,000원인데 제가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물론 저는 들고 있었겠지만 뭐 여기저기 좀 들리는 얘기에서 내가 자칫 뭐 잘못 판단해서 11만 원, 12만 원을 팔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드는 거지. 어쨌든 간에 약간 단기 조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 나도 좀 타야 되겠어. 한 16, 17, 18 정도에 타는 건 어떠냐는 얘기지.
삼성전자를 그 정도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산다. 올인은 안 되고요. 분할 매수 시작하겠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가격이다. 16, 17, 18 정도에. 지금 19만 3천 원인데. 16 정도에 오면 16 정도에 오면. 온다면. 네. 16이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19만에서 16이면. 나는 뭐 전혀 떨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강세장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15% 지수 기준으로 15% 꺾이는 거 아주 허다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앞으로 전혀 안 나타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맞아. 한 번 빠졌을 때 지수가 15% 빠지면 종목 기준으로 20% 빠지는 거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규로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니까 못 샀던 분들은 지금 흥분하는 지금 구간에 사지 마시고 눌렸을 때 사시고 16에. 네, 만약에 안 눌린다, 끝까지 안 눌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거 내 종목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인연이 아닌 거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아니, 그래서 인연이 아니어가지고, 아유, 그럼 어떻게 저기 LG라도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LG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이제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이제 조금 뭐 그렇고 해서 한 10에서 11 했는데, 갑자기 12, 13 가가지고. 그래요? 아우, LG도 어쨌든 간에, 나도 이제 11에 조금 담았는데. 사랑해요. 근데 LG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이 김인만 영향도 커. LG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한 번을 못 봤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냥 무의식적에 아유 LG는 좀 그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LG도 사실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LG 그래서 저는 한 11만 원 정도에 제가 샀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날 와서 이제 기술을 이제 좀 이렇게 전수를 받겠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확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평단가가 사실은 신성이라는 주식 있잖아요. 우리 김종현 씨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있잖아요. 예전에 한 1년 반 전에 김종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내가 그때 더 오래 전이에요. 한 3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때 많이 들어간 거야. 처음에. 왕창. 처음에. 그래서 한 7, 8천을 들어갔어서 그 종목. 사실은. 한 종목에? 그 종목 자체가 이렇게 대형주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쭉 빠져가지고 그거를 한 3년을 허비했었어. 어쨌든 지리하게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되게 이제 조금씩 사거든.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못 잡는 거야. 갑자기 확 올라가면은 요즘 같은 상승장 때는 조금 이제 규모를 늘려야 되겠더라. 야, 이게 잡기가 대한항공 그때 나도 주문 넣었는데 안 사지더라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이럴 때는 그냥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할 매수라고 하면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 쪼개서 사고 쪼개서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 얼마를 살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보통 한 3-4번 정도 쪼개서 금액도 그 정도로 쪼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살 거다. 그럼 한 번에 한 2,500에서 2,000 정도로 쪼개서 사면 그러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쪼개도 너무 쉽지 쪼개니까 안 않고. 되더라고. 네. 100단위는 너무 쪼갰다.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여러 번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낮춘 것도 많아. 근데 확 올라가는 걸 못 잡더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경향이 수급이 쏠리면서 그냥 대형주도 막 10%씩 올려버리니까. 나 그래서 이제 LG 하면 11만 원대 가지고 좀 사야 되겠다 이랬더니 이건 와 무슨 진짜 옛날에 코스닥 날아가듯이만 조용주도 날아가니까 이게 LG가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바이코를 내려놓겠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이제 배포에 따라 더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는 선택하시고 저는 이제 바이코를 내려놓는다.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샀으면 어느 정도 먹었다고 보고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의 몫이다. 그죠? 예.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익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김종효가 보는 SDI 요즘 같은 때 어떤 김종효가 보는 어떤 뭐 목표가는 얼마야? 원래 4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게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판다고 해서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는 현금 확보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만큼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걸 판다는 얘기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파시지는 말고 분명히 삼성 SDI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던 회사가 이 새 사장이 오고 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사장이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을 2배로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그런 이제 과거 사장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좀 더 들고 가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들고 가지 말고 수익 좀 많이 난 거 좀 챙기자라는 차원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57% 정도 이익이 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꾸준하게 이제 끝까지 전체 다 제가 샀던 것만 들고 있었으면 굉장히 큰 이득을 봤는데,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지. 아, 그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먹었을 때 판 게 다행이다. 이렇게 안 됐으면 또 나는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크잖아. 그렇죠. 그거 정말 열받더라고. 기다렸을 때 그때 더 가겠지. 근데 빠지잖아. 그러면 진짜 그거는 회복이 안 되더만.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팔길 잘했다 했는데 SDI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도 우리가 얘기했던 목표가가 왔고요. 물론 그 상태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9만 원대 얘기했는데 16만 원 목표가 얘기했고 넘었다가 지금 떨어져서 14만 6천 원이에요. 그 저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다 팔지 말고 역시 이것도. 3분의 1? 저는 이건 조금 팔아도 되지 않을까? 절반 이상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아하, OCI는. 네. 근데 이제 절반 이상 남겨두는 건 어떤 또 이제 뭐 호재가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좋은 점들. 지금 페로브스카이드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태양전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시장의 중심점이 지금 하나솔루션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오를 때 예전에는 OCI 홀딩스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가 조금 더 이제 조금 앞서 나가고 OCI는 거기에 약간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 OCI가 만드는 것 자체가 다르죠. 여기는 이제 모듈하고 이제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둘이 결이 좀 달라요. OCI가 더 앞단이고 하나솔루션은 뒷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페로브스카이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뭐 선유 시스템, 형님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 뭐 유니테스트,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 지금 종목의 이 등락 강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는 OCI 홀딩스에 머무시기보다는 종목을 이동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 종목 이동 잘못하면 이거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정도만 하시고 OCI.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가을에 얘기했던 6만 원대 초반에 얘기했던 S-OIL이 목표가를 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 11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이것도 저는 차익 실현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반? 네, 절반 이상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 절반 이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좀 오늘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면서 여러 종목을 언급을 했어요. 일단 인덱스 펀드부터 언급을 했고, 바이오 액티브 언급을 했고, 원익 IPS, RFAICC, 솔리드, 유진테크, 그 다음에 코스닥 150 ETF 이런 종목군들을 다 얘기했었거든요. 대부분 다 신고가 갔다가 오늘 이제 급조정 받은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솔리드 정도를 빼면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 차익 실현들을 이거는 반등 시에, 왜냐하면 코스닥은 아직 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날 말고 반등할 때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한번 나중에 사시거나 종목을 교체하셔도 되겠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김종효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난 말이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미련이 있어, 난 좀 덜 먹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그냥 50% 팔 거 사실 한 30% 파시고, 근데 난 많이 먹었어, 그럼 50에서 70 파시고, 난 그냥 다 팔래, 뭐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얘기 틀렸어, 난 더 갈 것 같은데라고 하면 들고 가시고. 본인 선택이지. 저의 선택은 이제는 바이코를 내려놓겠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부분 차익 실현들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근에 얘기했던 뭐 덕산네오록스나 뭐 이런 종목은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긍정적 관점에서 뭐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신규로 더 사시진 않더라도 이것까지 팔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간 너그럽게 가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덕산네오록스라든지 상신 EDP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말씀드린 별로 올라간 게 없는 종목군들은 아직은 좀 더 들고 가도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 얘기했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RFAHC 29,000원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7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지금 오늘 5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중간에 정리했어요, 한 6만 원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JYP하고 있잖아요. 코스맥스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봐요? 내 주변에 보니까 JYP가 많이 들어간 거야. 근데 아니 말이야, 딴 건 다 오는데 왜 JYP만 안 올라? 뭐 김종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왜 JYP만 이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스맥스도 그렇고 말이야. 왜 이러는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전부터 계속 언급드리지만 뭐 대한광통신도 왜 안 오르냐고 물어보고, 그게 제일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의 이유를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를 보셔야지 결과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JYP를 고른 이유는 안 좋을 때 사야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올라올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또 올라갈 때 사면 뒤늦게 사고 뭐 뒤늦게 또 사서 얼마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니까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사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BTS 기대가 있는 하이브 정도가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들이 다 안 나빠요.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실적이 별로 안 나쁩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많이 담으셨으면 더 담으시지 말고 저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면 여전히 담아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JYP, 코스맥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화장품 수출도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맥스 실적도 크게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해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많이 먹은 것들은 최소한 5, 60% 먹은 것들은 이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뭐 3분의 1에서 뭐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종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시장이 또 재편되는 과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강연회 때 제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저는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종목 뭐 주더라. 이거 저 아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얘기했던 종목 대부분 다른 방송에서도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뭐 특별하게 얘기해서 뭐 저희끼리 뭐 미리 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종목 받으러 오실 거면 아예 오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 드리려고 이미 다 강연회 신청했는데 오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 방송 듣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와서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 오신 분들만 제가 뭐 종목 드릴 게 이딴 거 없고 그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제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그와 관련된 그게 것을 중요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뭐 연예인 좀 뭐 SNS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그래서 보니까 뭐 저기 있잖아 강남 같은데 무슨 뭐 3억 싸게 나왔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좀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매물 나오죠. 매물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임장 갔다 온 게 여의도하고 잠실 이 두 군데 임장을 갔다 왔는데 매물은 한 15% 20% 정도 늘었고요. 매물이 는 게 이제 하락 매물이 얼마 늘었냐가 이제 중요한데 잠실 예를 들면 최고 가격이 36억 정도 전용 84가 전용 84. 리센츠, 엘스 이런 아파트들 한 1, 2억 정도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34억 정도까지는 내려왔는데 34억인데 이제 사실 이제 내려올 때는 또 사람들이 또 그전에는 뭐 득덕같이 돕니다가 제발 36억에 좀 해줘 이러다가 갑자기 또 깎으면잖아 안 사. 안 싸. 응, 근데 안 지금 사. 사려는 분들이 이제 얼마를 부르냐면 30억. 아하. 나 30억이면 살래라는 줄 섰어. 그러니까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은 30억, 집주인은 34억. 아하. 거래가 안 되지.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서 집주인들이 내가 보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좀 먹은 게 있는데 그냥 내리자 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느는 순간 이게 약간 이제 거래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4만 원에 샀느냐, 14만 원에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28억에 사신 분들은 사실 내릴 여지 자체가 야 내가 30억에 내리면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러니까 옛날에 10억 샀던 샀던 사람들은 이제 네.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역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하. 36억이 기준점이야. 나 2억이나 내렸어가 되는 거고 매수자들은 야 2년 전에 26억 하던 게 36억 갔으면 야 반탱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근데 상황인데 있잖아 여기서 이제 김 소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김 소장은 그래서 30억까지는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일단 33억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33억. 33억까지는 3월에 이게 3월이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 5월 9일이 계약이니까 나 5월 8일에 가가지고 금매 딱 잡아야지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4월 중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3주에 갑자기 몰리게 되면 신청이 몰리게 되면 구청 담당자가 이 사람들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밤샘 근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그래 재산상에 그리고 어쨌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됨으로써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인원을 투입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을 공무원 조직이 손톱을 좀 틔워주지 않을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그래서 지시가, 심리적으로 내려- 보면 이제 내가 다주택자로 생각해요. 꼭 팔아야 돼. 4월 초 중반까지 기다릴까요?
내가 꼭 팔아야 돼. 그러면 불안해서 3월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급매로 내놓는 사람은 3월에 판다. 4월까지 간 사람은 에이 안 되면 나 가져갈래. 한번 던져볼래. 버텨볼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제로 3월에 승부 걸어야 되고 33억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요. 저는 30억까지는 힘들 것 같고 32억 정도 내려오면 그냥 잡아야 되는지 않나. 아, 32억. 이제 김이만은 이제 32억. 저희 목표 가격. 32억. 네, 33억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뉴스 보게 되면 야 10억이 떨어졌단다. 헬리오시티 뭐 8억이 떨어졌다. 이런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매물을 우리가 잡기가 힘든 게 헬리오시티도 31억 뭐 4천인가 최고 가격 찍고 23억 8천 2백에 최근에 거래가 됐었는데 7% 떨어졌네. 떨어졌는데 물론 동층이 좀 달라요. 하나는 곡점은 역세권, 한 개는 가장 끝에 있는 단지긴 한데 이 매물이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는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뭐 어쩌다가 한 개 금매가 아니, 근데 나왔는데 내게 뭐냐면 그런 매물을 우리가 못 잡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실 이제 연출이 되면 아니 이제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 꼭 그걸 사야 돼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30 한두 개까지는 무조건 떨어지겠는데. 리센치 엘스 그거는 이제 봐야죠. 근데 꼭 사야 되는 분들은 31억까지 안 떨어지면 안 사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33억, 32억이면 사자는 거지. 아무튼 저는 10% 정도는 보고 있고요. 15% 정도 내려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아까 그 아파트가 지금 이제 36억까지 갔다 이제 32억 정도까지는 무조건 사야 된다. 32억이면 저는 그 정도면 뭐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죠. 왜냐면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30억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안 사. 왜 25억 갈 것 같거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오긴 해. 요즘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잖아요. 반토막. 왜 안 사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100%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 시장, 지금 우리가 고가 아파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 정도 10에서 15% 정도면 저는 들어가도 된다. 왜? 어차피 한번 들어가서 투기도 아니고 10년 평균 8년 정도 사는 집인데 32억에 들어가서 3억이나 32억이나 10년을 바라보면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면 들어가자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요번에 이제 그 뉴스가 많이 나왔더만 하정우가 건물 팔았다고. 그래서 송파에 팔고. 뭐 2개 팔았다고 하던데? 그럼 있잖아, 그 저기 김 소장이 어쨌든 이제 많은 그 부동산계에 했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 이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정우 개인의 어떤 그 호기심, 건물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동네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더라. 아니 그러니까 지역도 하나는 저 종로 쪽이잖아요. 종로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방이동인가 방이동. 이쪽일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은 좀 벗어났잖아. 용산이나 강남의 핵심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라면 2개 정리하고 똘똘한 거 한 개 가겠어요. 아, 건물도. 그래요? 오케이. 그럼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가 아파트 얘기를 했으니까 중저가 아파트도 한번 얘기해야지. 시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나오는데 매물 현황을 보게 되면 15억 아래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84%. 고가 아파트는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이제 고가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돈인 사람들이니까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아, 그래, 아니, 뭐. 집주인들도 그렇고 매수자들도 대출이 2억 나오잖아요. 2억 나오면 취득세도 못 내는데. 그래, 맞아. 그러면 현금이 한 30억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집을 안 샀어요. 아, 이제 그럼 어떤 기다린다는 얘기지. 성향이에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거지, 뭐. 뭐 위험 회피 성향이잖아. 지금까지 돈 있는데 안 샀다는 얘기는 굳이 사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급나니까 돈 있어도 굳이 집 하나 사서 내 사업체에 혹시라도 세무조사 들어올까 무서운 마음. 그래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올스톱. 아. 실제로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얘기한 것들은 이제 몇몇의 사례들이고. 몇몇 사례들이고 실제로 거래 안 되고 지금 거래 잘 되는 데는 15억 아래. 아하. 15억 아래는 금매도 안 나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자 아파트가 10억이에요. 한 7억에서 10억까지 올랐어. 그럼 3억 남았잖아. 이게 중과세를 맞으나 일반 세율로 하나 5천만 원 1억 차이인데 5월 9일 전까지 팔아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주인들도 급하진 않다. 그리고 매수자들도 대출 6억 나오잖아요. 신혼부부도 어디 들어가? 10억짜리 사야지. 그러니까 수요도 많고 집주인들도 급하지 않으니까 15억 아래 구간은 그냥 다른 시장.
그러니까 15억 아래는 사실 저기 뭐 5월 뭐 그 저기 중과세 아무 뭐 저기 상관없습니다. 뭐 저기 뭐 일몰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시장 이제 반응. 아하. 매수자들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집주인들도 신경 안 쓰더라. 전제는 5월달 안에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4월달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건 다 고가 아파트 얘기다. 고가 아파트들 양도 차익이 커서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요. 오늘 저기 그러면 저기 강서구 베스트 5? 베스트 5 근데 이제 강서구가 꽤 넓어요. 엄청. 근데 사실 뭐 지난번에 있잖아. 우리가 안산 뭐 시지만 그래도 안산보다는 강서구가 아파트가 더 많이 느껴져. 많고 가격대도 또 높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서구는 어쨌든 간에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구인데 네. 강서구면 이제 범위가 꽤 넓은데 여기서 베스트 5를 추렸다는 것은 김만 씨가 어쨌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강서구가 저는 이제 조금 익숙한 게 저는 어쨌든 이제 서쪽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일산 가까워요. 저는 그래서 가깝죠. 사우나도 강서구에 있는 그 저기 뭐 호텔 사우나를 가는데 강서구가 참 진짜 강도 보이고 다 좋아. 근데 정말로 강서구 정말 홀대 아닌 홀대가 강서구야. 서울에서? 난 솔직히 아니라 노도강보다 더 홀대 받는다고 생각해. 아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한강 벨트에서는 홀대를 받지. 그러니까. 근데 노도강보다 비싸요. 아니, 근데 강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노도강은 어차피 저쪽 북쪽에 있는 데고 여기는 아니 공항도 가까워. 그리고 옆에는 영등포야. 아니 조금만 가면 저쪽 강 건너선 저기 마포하고 좀만 가면 용산이고 그런데 그렇긴 해. 너무 홀대야. 다리 하나만 건너도 되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마곡은 또 나름대로 또 그냥 약간 강서구에서 약간 분당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고향에서 일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마곡은 또 그렇다 친데 아니 마곡은 강도 안 보여.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아니 강서구 저 염창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 근데 진짜로 아니 바로 옆에 저기 팔팔 탈 수 있고 좋은데 왜 안 되는 거냐 이거지. 강서구 분들이 열받는 게 이제 반대쪽에 강동. 강동하고 비교되는데 강동은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등촌주공도 30억 넘는데. 옛날에 내가 있잖아 강서구에서 왜 저기 했냐면 저희 그때 SBS 스튜디오 등촌동 스튜디오가 거기 아, 있었어요. 맞아. 근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강동은 제 신인 때 천억 선배 그쪽에 살았거든요. 강동에 강청 벌어가지고 그때 우리 가면서 야 여기 서울이야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강동은 난리야. 강서는 진짜 너무 홀대 받았어. 나 그래서 저 강서가 좀 안타까워. 나 진짜 그래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 강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강서구의 서로 강서가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거야? 일단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동서 저는 구분이 있다고 보여요. 강동구는 그래도 강남 4구라고 하잖아. 강남의 확장 개념이고 그럼 강서구는 어디에 확장이냐라고 했을 때 영등포가 사실상 뭐 힘을 별로 못 쓰는 상황이고 영등포도 이제 영등포도 이제 여의도 빼고는 뭐 그렇죠. 사실 용산의 확장은 마포로 봐야 되고 그러면 강서구는 사실 어디 확장 개념으로서는 강은 풍수지리적으로는 완전 다른 지역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건 완전 도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강남도 경부벨트로 남쪽으로 가지 강을 건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강 단절됐죠. 옆으로 보게 되면 강서구 옆에 영등포 뭐 이런 데잖아요. 원래 제가 옛날에 그 저기 얼마 전에 했던 그 프로 중에 그 MBN에 이제 경조사무 이걸 했었는데 원래는 강남 개발할 때 강서 쪽을 개발하려고 원래 했었어. 옛날에. 근데 거기가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랬는데 어쨌든 강서가 강남이잖아. 거기도 강남이죠. 강남에서 홀대를 받는다. 강남에서 홀대가 그러니까 서쪽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 저는 서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강남의 확장 개념이 아니니까. 사실은 또 그리고 강서는 또 열받는 게 뭐냐면 또 옆에 열받아. 목동은 또 괜찮아. 강서하고 목동하고 인접이야. 양천구하고 붙어 있어요. 목동은 또 괜찮은데 이게 참 그래서 강서가 양천구도 목동만 좋아요. 목동 신시가지만 좋아. 신정동, 신월동은 또 힘도 못 써. 그게 왜냐면 이제 강서 쪽에 붙어 있으니까. 강서 쪽에도 붙어 있고 주거 인프라도 신도시 개발해서 목동만 좋으니까 사실 목동의 확장 개념으로 강서구가 넘어가기에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목동은 또 이 교육 인프라가 워낙 강하니까. 목동은 뭐 교육은 뭐 대치동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목동이 예외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강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이제 강서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강서는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 일단 그건 알읍시다. 아파트들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신축 아파트들 역세권 주변으로 보게 되면 한 16억, 17억 정도 가죠. 전용 84가. 전용 84가. 근데 그러니까 강서구 분들은 이제 약하다.
강동구는 야 씨, 그래, 우리 20 같은 매덕 하잖아. 컨디션이면 20몇 억이면 뭐야? 맞아. 그러네. 25억 이상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전용 84가 16억 정도 한다는 얘기는 10억 차이가 나는 거죠. 10억 정도 차이 나고 조금 좀 저기 한 얘기입니다만 저쪽에 저 화성, 동탄 이런데 좀 괜찮은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비싼 거네. 근데 이분들도 열받는 게 여기는 지하철 9호선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강서구는? 어. 야, 강동구는 지금 지하철 9호선도 없어. 5호선 하나 있는데 강서구는 5호선, 9호선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강동구보다 홀대를 받아야 되냐? 그런 게 좀 라는 있네. 섭섭함이 그 있습니다. 아파트, 그 지하철 인프라로만 보면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9호선 개통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강서구가 사실은 그 서울 어떤 그 진입에 노도강 이런 데 너무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서울 진입이 어쨌든 전진기지로서는 좋다. 그리고 그런 저는 말씀을 강서구 좋아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게 한강변이잖아. 맞아. 한강변에 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홀대라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평가다. 저평가다. 왜? 그러니까. 한강 뷰가 나오는 서울이 없으니까. 그 맞아, 가격에. 이제는 없어. 그래서 저는 기회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강서구 10억이야 베스트 5에서 넘버 5. 예, 5위. 베스트 5! 두동 방화 5단지 되겠습니다. 방화동입니다. 아, 방화동. 제일 끝에, 5호선 끝에. 김포공항 붙어 있는데. 아하, 방화동. 아, 거기 있잖아. 88 타고 일산에서 이렇게 이제 건너서 오다 보면 이렇게 먼저 빠지는 데가 있어. 맞아.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마곡이고 요 옆에 이제 맞아요. 그 이제 강 보이는 맞습니다. 그때 뭐 동신 아파트도 있고 막 그래 거기. 맞아요. 거기 말하는 거죠? 네, 그쪽입니다. 그쪽 정확해요. 그래서 방화 뭐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 일단 네. 5단지. 방화 5단지. 94년도에 지었고 1372세대 대단지 아파트 용적률 173%.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SBS 있잖아 93년도 입사했는데 저희가 등촌동 공개홀로 온 시점이 한 96년도 7년도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이 아파트들이 막 한 3년 그렇지, 차 이래서 맞아요. 그때만 해도 방화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뭐 비싸진 않았죠. 어. 저렴한 아파트인데 그래도 방화역 5호선 역세권 아파트인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형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형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공급 면적으로 한 20평. 방 20평. 2개 화장실 하나. 옛날에 그 저기 그래서 SBS 있잖아요. 그 신입 PD들 이 여기 많이 살았었어. 아, 그 진짜요? 당시에. 왜냐면 여기 등촌도 공개홀이 있으니까 예능 PD들 가까우니까. 그리고 해서 제 이제 뭐 친구 중에서 이제 지상렬 씨도 여기 오래 샀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단지 쪽에. 어. 여기 왜냐면 이제 가까우니까. 그쵸. 아무튼 1월에 9층이 6억 8,750만 원. 근데 싸다. 그러니까 내가 오, 베스트 싸네. 5 서울에서 근데 여기 이제 그 재건축 여지가 있죠. 있죠. 어허. 있죠. 고점이 8억이에요. 2021년에 8억이었다가 아직도 회복도 안 됐어. 그럼 나 이런 단지들은 저평가기 때문에 남들 다 회복했잖아요. 강남 쪽은 막 벌써 막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충분히 뭐 8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살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제 이거는 어쨌든 금액이 자 어쨌든 10억 이하잖아. 6억 8천이니까 대출 받아서 사야죠. 대출 얼마까지 나와? DSR에 따라서 다른데 네, 대략. DSR이 된다면 6억까지는 맥스가 6억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 능력이지 DSR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있잖아 맥스가 6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1억 있어도 살수 있죠. 15억 이상은 어쨌든 뭐 아무리 뭐 가격이 많이 나가도 2억밖에 못 받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뭐 신용 좋고 뭐 직장 탄탄하고 그러면 한 2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4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 안 했어도 솔로가 한 1억 2억 모았어. 나는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5호선 예를 들어서 KBS 다니는데 나는 5호선 타고 다닐 수 있어. 해도 되잖아요. 그럼 대출 받아서 한 3, 4억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다. 그렇지. 여기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전세는 못 끼고 사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됩니다. 전세 끼고는 토지거래 허가니까 안 되고요. 야, 근데 이게 진짜 그 용산, 강남만 토지거래 허가고 마용성까지만 묶였으면 이게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건데. 야, 이게- 그게 지금 아쉽네. 살 수 있었죠. 근데 이게 묶여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네. 그게 가능했다면 네. 옛날에 2013년도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를 할 때 사실 그때 이거는 5천만 원 갖고 3천, 5천으로 갭 투자하던 아, 그때만 그래요?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올랐으니까. 오케이. 아무튼 전세 끼고는 안 된다. 대출 받아서 솔로나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올라간다. 저는 1, 2억은 충분히 올라가는데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6억 뭐 8천 아파트가 1, 2억 올라가면 몇 %요? 그래, 맞아요. 15%, 맞아. 20%니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생활 문화 공간 있잖아요. 절로 가면 돼요. 마곡이 좋은 데 많아. 아,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쓱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베스트 4.
염창동입니다. 염창동 동아 1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근데 염창동은 이제 강은 안 보여. 동아 1차는 한강 변이긴 해요. 아하, 동아 아마 1차는. 얘는 강 보일 것 같아요. 아, 얘는 보여요? 염창동도 강 끼고는 있어요. 아하. 보이는 아파트, 안 보이는 아파트가 아하. 있는데 반대로 강이 보이면 지하철역하고 거리는 좀 멀죠. 아하. 근데 그거는 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용적률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도 98년도 아파트고 778세대고 316%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요. 아하. 그래도 9호선 등촌역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이니까 뭐 다닐 수는 있잖아요. 뭐 초역세권 아니더라도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25평 25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오, 괜찮네. 9억 3천 어? 9억 3천 아, 이건 좀 비싸네. 전용 59잖아. 아, 25평 아파트가 9억 3천에 최고 가격 거래가 됐고 매물도 9억 5천이니까 한 3억 4억 있는 신혼부부들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아니 25평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한강변에. 아, 한강변에. 지하철역도 도보 이용 가능하고 요거는 학교도 한강변에 있고. 보이는 아파트라는 얘기죠? 네. 아하. 그래서 요 정도면 신혼부부들 하긴 괜찮다. 10억 아래 구간이고. 염창동 중에서도 이제 한강이 대부분 안 보이는데 여기는 보여서 조금 비싸다. 그래요. 베스트 3는 등촌동으로 가겠습니다. 등촌도. 아, 여기 내가 잘 알지. 8단지. 아, 등촌주거 요거 8단지. SBS 맞아. 좀 가깝습니다. 바로 앞이야. 94년도에 지었고요. 445세대, 이거는 용적률이 185% 좋아. 저는 재건축 추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등촌동인데 가양역 역세권이에요. 급행, 9호선 또 완행과 급행이 있거든요.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죠. 사실 완행은 자주 오지도 않아. 근데 급행을 타야만 여의도로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강남도 빨리 가죠. 강남도 빨리 가고 저기 강동구까지 가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근데 완행이 빨리 오지 않아? 아니 급행이 더 빨리. 급행은요, 급행역은 완행도 오고 급행도 오고 아하. 완행역은 완행만 오고. 아, 그래. 그러니까 급행역은 두 개가 다 오니까. 아, 그래. 그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차이가 커요. 아하. 그래서 가양역은 급행, 완행 다 서는 거. 아하. 그러니까 여의도역 같은 데 가면은 1시간에 막 열 몇 개가 와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그 완행만 다니는 데는 뭐 한 시간에 한 6개? 완행은 다섯 개, 여섯 개? 이제 여의도에 가면 국회의사당역이 완행이거든요. 제가 여의도 맞추고 의사당역 가면 이게 아다리 잘못 걸리면 한 10분 이렇게 한참 걸려야 돼요. 역 하나인데. 아, 그래서 이제 요거 괜찮다는 얘기군요. 자, 베스트 3는 이제 등촌이잖아요. 등촌주공 8단지인데 저는 잠깐만요.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용적률이 말이야. 네. 우리가 이제 그 김만 소장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한 뭐 130, 140까지는 괜찮다. 옛날 아파트들. 무조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베스트 4로 했던 염창동화 1차는 사실 이제 98년도면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재건축 들어가고. 재건축은 좀 힘들죠. 1대1 재건축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용적률이 316이니까 지난번에 그 김민정이 집처럼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서 그냥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재건축비 내고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네.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단지는 리모델링,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뼈대는 살려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강남 같은데 어쨌든 간에 투자 가치도 있고 집값이 세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러면 봐봐요. 자, 9억 뭐 3천, 5천 주고 샀죠. 리모델링 한 3억 내고 해. 그러면 면적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5평이 한 28평, 30평이 되는데 한강 뷰가 나오는 리모델링된 신축 아파트야. 아하. 그럼 얼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15, 16 되겠네. 그렇지. 그럼 3억 정도 먹으면 됐지. 얼마나 이게 뭐 30억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난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쁘지 않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괜찮다. 어쨌든 저기구나. 재건축은 안 돼도 리모델링은 될 수 있다. 25평 아파트에 방 3개인데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778세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대 수도 많지 않으니까 조금 뭐 이제 저는 괜찮다. 나쁘진 않다. 이 가격이면 서울에 요즘 찾아본 사람들은 알아. 10억짜리 찾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예. 자, 그리고 베스트 3 등촌. 아까 다시 돌아와서 등촌 주공 3단지인데 학교 다 있고 지하철역 있고 다 좋습니다. 면적이 전용 41제곱미터. 공급 면적 17평, 좀 작아. 얘는 역세권에 좋긴 한데 6억 4,500만 원. 1월에 6억 4,500. 17평. 아, 17평인데 좀 작긴 작네. 작아도 뭐 6억 4,500이면 앞서서 방화처럼 그런 개념으로 저는 좀 접근해도 솔로들이 그냥 뭐 여의도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괜찮다. 94년도이죠. 아, 94년도에 지었고, 93년도에 지었고, 어쨌든 445세대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재건축 가능성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네. 제가 볼 때는 185%면 재건축 할 만하죠.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쨌든. 위치도 너무 좋다. 평수가 좀 작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평수가 전용 41제곱미터, 공급 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7평, 아, 방 17평. 2개짜리인데 아. 네이버 매물은 6억 6천 정도, 실거래 가격은 6억 4,500이니까 한 1억 2억 있는 사람이 대출 받아서 아, 옛날에 상렬이가 여기 살았던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자기 조카랑 해서. 옛날에. 조카하고? 네, 조카하고 남자애하고. 그러니까 뭐 둘이 살기에는 뭐 나쁘진 않지. 둘이 살기는 괜찮지. 네, 맞아. 뭐 그런 분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 가격에 17평이면 그래도 강선데. 자, 그리고 베스트 2로 가겠습니다. 베스트 2. 베스트 2는 한강변으로 가겠습니다.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가양 2단지 송자 아파트. 네, 이게 예. 가양대교 바로 앞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가양동은 택지개발지구예요. 일종의 신도시 같은 그 목동처럼 그래, 맞아. 신도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야 돼. 아까 염창동 있잖아요. 아, 거기는 이제 약간 저 주택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염창동은 택지 개발이 아니기 네. 때문에 민간이 네, 맞아, 약간 맞아. 난개발처럼 네. 이렇게 개발된 곳이고 가양에 가보면 깨끗하게 딱 그렇죠. 가양대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제 선배가 염창동에 살았는데 거기는 진짜 막 이렇게 오르막도 많고 막 그래.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진짜 가양동은 진짜 딱 그렇게 돼 있지. 가양 2단지 용적률 195%, 1624세대 아파트고요. 92년도인데 얘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택지 개발지구예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얘는 한강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하철 9호선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빈 땅이 있어요. CJ 부지가 지금 개발이 되는데 마곡 더 그리드라고 복합 개발이 돼요. 그래서 뭐 코엑스처럼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니까 주거 인프라가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요쪽 지역에서는 요걸 큰 호재로 아까 강서구가 무슨 호재 있어라고 했는데 강서구의 호재는 마곡 더 그리드 마곡도 그리드. CJ 부지 개발한다. 아하. 왜냐하면 이쪽이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든. 이제 마곡 지구는 있는데 맞아. 마곡 가야 되는데 야, 나 마곡 가기 귀찮아. 여기. 아, 그래. 거기 있잖아. 여기 그 가양동 그 있잖아. 그 관내 CJ 관련된 저희가 있어. 맞아요. 거기 옛날에 그 저기 CJ 무슨 뭐 어쨌든 공장 같은 거. 거기 개발한다고. 아, 거기 개발하겠다고. 네, 그게 이제 개발이 돼요. 그러면 뭐 굉장히 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코엑스 같은 게 개발이 되는.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고차 매장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 거기네. 무슨 전용 49제곱미터 21평짜리 방 3개 화장실 하나 9억 3천. 9억 3천 좀 비싼데? 네이버 매물 9억 8천인데 비싼데 할 수도 있지만 한강변에 21평 아파트의 역세권에 이 정도면 저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이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9억 9,500이었으니까 아직 고점 회복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하더라도 앞서서 이제 해보게 되면 한 3, 4억 정도는 저는 충분히 먹고 만약에 이게 진짜 재건축이 돼서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돼요.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재건축이 돼서 지금 몇 한강뷰가 평이야? 나와. 몇 평이야? 지금 21평이지. 21평. 21평인데 34평이 돼. 그러면 추가 분담금 5억 내도 그럼 내가 봤을 때 그 저기 15억인데 한 20억. 동현이 지금 구리가 한 13, 14, 15 정도 보고 있는데 동현이 있는 그 옆에 지금 일반 분양 하는 게 나오거든요. 수택 2, 영어 2, 2지구 나오는데 이번에 일반 분양가가 13억 5천. 아, 그래. 네, 전용 84 13억 그러니까 5천 여기는 진짜 그렇게 따지면 서울이니까 20억 그러니까 이상 나오지 20억 않겠습니까? 정도 나올 수 있겠네. 20억 이상 나오니까 저는 괜찮다. 물론 언제 될지는 모르나 신혼부부들 뭐 대출 받아서 한 4억 5억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겠다. 그래요. 강력한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자, 베스트 원. 베스트 원 두둥 역시 가양으로 가겠습니다. 가양 6단지. 왜냐하면 아까 가양 2단지는 양천 향교역인데 여기는 완행열차. 여기는 가양 6단지는 급행열차. 가양역. 요 차이가 나고 주변 인프라도 훨씬 더 좋고요. 용적률도 192%, 1476세대인데 가격 9억 9천만 원. 얼마예요? 전용 49제곱미터. 공급 면적 19평. 그러니까 9억 9천만 원. 조금 좁네. 좀 좁지. 근데 위치가 훨씬 더 좋으니까 아하. 그 정도는 나는 조금 더 큰 게 원해. 2단지로 가시고 면적이 좁아도 나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다라고 하면 6단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2021년도 9억 9,500이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기 있잖아. 그 저 잠실 관련해서 이제 그 헬리오시스도 이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데는 23억에도 거래가 됐는데 그 입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입지 차이가 크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9억 9천 너무 힘든데? 그러면 면적을 더 줄여야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공급 면적 15평. 요거는 한 8억 천 정도. 15평 8억은 조금 좀 그러네.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 내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그 액수면은
딴 거 사는 게 낫겠네, 이쪽에. 2, 3위권 내. 그런가? 근데 그건 개인의 차이가 아닐까요? 근데 재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에 재건축하게 되면 입주권은 나오니까 15평에 나는 추가 분담금 그동안 돈 벌어서 더 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6, 7억 추가 분담금 내고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강서구 10억 미만 아파트 베스트 5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강을 꼈는데 이렇게 홀대 받는 데는 사실은 강서밖에 없다. 저평가다. 이제 홀대 버리자. 그러니까 저평가인데 홀대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서울에 있잖아요. 강 보이는데 이제 남아있는 땅들이 없어, 별로 없어, 없어요. 없어. 그렇게 따지면 진짜 제가 이렇게 강서를 다닐 때마다 야, 여기 만약에 진짜 그 좋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가격이 올라갈만 하겠다. 올라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올라갑니다. 들더라고요. 여기 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조혜련 씨 연극을 보러 갔어요. 조혜련 씨가 이제 그 리타 길들이기라고 해서 조혜련 씨가 저기 라스에 나가지고 야, 너는 있잖아 내가 연극을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을 보러 오냐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미안해가지고 갔어. 근데 그 리타 길들이기라고 옛날에 진짜 유명한 연극이죠. 유명한 연극이고 또 영화로도 제작돼서 난 영화로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연극을 제가 봤어요. 재밌었어요? 봤는데 뭐 볼만했어요. 워낙 이제 그 고전 자체 어떤 내용이 좋고 원작이 탄탄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대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220석 정도 돼. 220석 정도 되는데 야 거기 있잖아요. 오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대, 50대, 60대 정도에. 그래서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데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 티켓값이 5만 원이야. 아, 저렴하네. 5만 원인데 요즘 110분을 영화도 하는데 비싸잖아요. 110분을 해.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혜련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친구니까 걔 뭐 어쨌든 간에 뭐 예능하는 모습들부터 해서 저는 이제 동료로서 그리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사람으로서 보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연예인이죠. 뭐 미운하거나 어쨌든 TV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이 어쨌든 간에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연극 배우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남명열 씨라고. 그분 외에 이제 뭐 김명수 씨도 꽤 해서 꽤나 유명하신 분들이 그래서 최여진 씨도 역시 진짜? 트리플 캐스팅으로 리타 역을 해. 그게 얼굴 알려진 사람들이 자기 코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괜찮네. 5만 원? 내가 봤을 때도 내용도 괜찮고 재밌는 구석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5만 원에 한 220명 되잖아. 그러면 얼마야?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돌아가는 거잖아. 1,000만 원씩 돌아가면 내가 알기로는 주말에 한 2회 정도 때리더라고. 하루에 그렇죠, 두 번, 두 번. 총 매번. 그러면 이제 뭐 주말에만 4천 나오는 거 4천 아니야. 나오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쉬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한 회씩 공연하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꽤나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다음 연극이 이제 사랑해요 엄마라고 해서 사랑해요. 거기는 또 이경실 씨, 김효준 씨, 정가은 씨, 김지선 씨 다양하네, 해가지고 레퍼토리도. 옛날에 그래도 이제 개그맨 우리 저 선배들 혹은 뭐 이제 후배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도 연기를 다 잘하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약간 저 심금을 울리는 약간 우리가 그냥 심파라고 하잖아. 그냥 감정선을 건드리는 엉엉 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원 내고 그거 보면 괜찮네.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야 5만 원 이거 나쁘지 않겠다 했는데 잠깐만 우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우리는 돈 되는 정보를 알려주잖아. 연극 그 눈물 찔찔 짜고 끝나는 게요, 집에 가면.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제가 이제 연극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방송인이니까 약간 대사 실수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 그리고 약간 호흡이 약간 뜨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김인만은 몰라. 김종희도 몰라. 근데 나랑 쓱 보니까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 조혜련 만나서 그랬지. 야 아까 중간에 보니까 대사 조금 쉽고 그리고 조금 호흡이 뜨더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야 보면 알지 그랬더니 아이 뭐 우리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아주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송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보는 거지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만족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돈 된다. 돈 되는 거야. 그럼 뭐, 우리도 이제 주말마다 2번씩? 아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벌어보자. 해다 보니까 옛날에 그래서 한때 그 에로 연극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어. 에로 연극이? 어.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가 있잖아. 개그맨 선배 중에서 그거에서 돈 엄청 번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선배가 나중에 뭘 했냐면 그 대학로에서 그 개그 공연을 엄청 했었어.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개그맨 된 친구들이 뭐 황현이 무슨 뭐 해가지고 많아. 뭐 김대희도 그렇고 거기 극단 출신들이 많아. 아, 그래요? 그때 뭐냐면 한 3만 원, 4만 원 내고 거기 가가지고 연극 보는 거야. 그냥 개그맨들 공연. 연극이 아니라 이제 개그맨들 공연이지. 개그. 그래서 그걸로 해서 5회 6회씩 때리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로 해서 돈 번 우리 선배 많아요. 그 저기 제작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이제 중저가로 해서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연극 보고 그냥 정확하게 다 그냥 캐시야. 그러네. 200 한 10명 정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보는 거야. 에로 연극은 아직도 해요? 에로 연구 이제 안 하지. 안 해요? 네, 아쉽네. 안 하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산업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5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알찬 정보 해가지고 5만 원에서 한 진짜 700석에서 한 뭐 500석 정도 하면 윤성환이도 돈도 좀 주고 요번에 윤성환이 뭐 그냥 거마비 정도는 줘야지. 윤성환 거마비 정도 주고 해서 뭐 윤성환도 부르고 뭐 누구도 부르고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좀 공연을 좀 풍성하게 좀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 해서 이제 정말 재테크의 성지 같은 그래서 진짜 한 1000명 모아놓고 하고 얼마야? 대박이네. 그럼 나 방송 다 잘라야겠다. 여기에 집중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얘기 지금 하는 모습 보면서 야 김구라고 저 김만희하고 저거 진짜 돈도 올랐구나. 저것들 말이야 이번 한 번인가 그러지 저걸 매주 한다 그러면 저거 누가 봐 이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 알차게 준비해서 근데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한다 치면 뭐 해서 윤성환 씨 좀 하고 저 좀 얘기하고 이 친구들 좀 하고 그러면 시간 아마 후딱 갈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윤성환 씨가 그때 종목 몇 개 얘기해 줬는데 그거 안 팔고 그냥 쭉 들고 있는지. 아니야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좀 이제 서사를 또 자기가 만들어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분은 보자고. 이게 사고 팔고가 전문인데. 네, 한번 보자고.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주식 사연을 좀 먼저 할까요? 네. 작년에 말이죠 11호 대책 전에 말이죠 수원 화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둘 다 1호선 라인 직장이에요. 선택은 나쁘진 않은데 전 재산을 부동산에 넣어서 지금 금융자산이 영원이다. 근데 금융자산이 영원인데 우리한테 왜 사연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예, 이때는 그냥 사실은 어쨌든 사업소득을 늘리고 근로소득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있는 돈에 대한 어떤 그 재테크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직장이 어쨌든 탄탄하니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산 월 소득이 750에서 이제 800. 내가 보니까 이거는 세후 같아요. 세후 같아? 그래서 네, 좋네. 2, 3년 내에 자녀 계획이 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1억 이상의 종잣돈 마련이 목표다. 그리고 이제 10년 실거주 후에 상급지 갈아타기 희망해서 이제 목표는 이제 분당 광교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10년 뒤 집값이 오른다면 분당 광교도 같이 오를 텐데 이 격차를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너무 질문이 광의의 질문이고 이거는 거의 이제 돗자리 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김인만 씨가 거부했습니다. 김구라 저게 뭔데 저기 말이야 김만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김인만 씨가 이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다. 질문이 너무 두리뭉실하다. 그죠? 두리뭉실하다. 근데 뭐 간단하게 1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화서역이니까 신분당선 들어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2031년 아마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 기다리지 말고요. 신분당선 개통 전에 분당이나 광교로 저는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자, 일단은 주식은 말이죠. 지수 ETF 중심 투자 계획인데요. S&P 500 나스닥 그리고 ISA 활용 예정이라고 목표는 빠른 종잣돈 형성이다. 선택지는 5천만 원까지 적금을 붓고 이후 이제 ETF 투자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눈덩이를 만든 다음에 아니면 매월 ISA에 이제 166만 원 하는 ETF 나머지는 적금 발행어음 병행 자산 0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 10년 뒤 분당 광교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일단 지수로 빠른 종잣돈을 형성하겠다. 이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아하. 이거는 작년에나 해당하는 얘기예요. 작년같이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지수가 갑자기 어떤 이슈로 확 빠졌을 때나 가능한 이슈예요. 어쨌든 산업적인 펀더멘탈 말고 어쨌든 돌발 요인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는 용기 있게 들어가면 되는데 무너졌을 때 지금은 어쨌든 많이 오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매월 ISA 16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년을 모아도 4천만 원, 3,98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빠른 종잣돈 형성을 위해서 IS 지수로 이렇게 투자하면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려면 매년 20% 이상 지수가 오른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일단 벌써 3월이 안 됐는데 30%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년, 내후년까지 얼마가 오를까를 고민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뭔가 좀 위험한 전략을 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빠른 종잣돈을 원한다? 이 리스크도 같이 져야죠. 리스크 안 지면서 어떻게 돈을 버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사실 있잖아요. 예비 부부 30대. 어쨌든 간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어쨌든 본인들 어떤 그 꿈을 꾸고. 근데 어쨌든 집을 사는 것까지는 어쨌든 왔잖아. 그럼 저는 일단은 여기서 약간 좀 일단은 그냥 돈을 모으는 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야 그래 또 가야지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그렇지. 나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지.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해서 집까지는 사놨잖아. 그럼 남들로 봤을 땐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야 그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야 다시 가야지 남들 저기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수 ETF를 하실 거면 지수 ETF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엔 시장이 오르더라도 완속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ETF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하락 시에도 버티고 올라갈 때는 지금부터는 아마 지수 수익률보다 더 올라가거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고배당. 네, 그래서 고배당 ETF를 뭐 166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하게 ISA로 모으던 아니면 뭐 IRP를 활용하던 절세 방법까지 같이 활용해서 계속 모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종잣돈을 마련을 하고 그 종잣돈이 마련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뭐 반도체나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산업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종잣돈을 마련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고배당 펀드를 계속 모아가시라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 어느 때 이걸 올인해야 되느냐? 1년이고 2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예상의 이슈로 갑자기 너무 급락이 나왔을 때 아니면 어떤 반도체 말고 우리 시장을 이끌 수 있는 10년짜리 산업이 또 발견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방원 등장했을 때처럼. 그렇죠. 어허. 그런 산업이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라. 아하, 그래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두 분은 어쨌든 그 나이에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면 진짜 대작을 하나 끝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6개월짜리 있잖아 작품을 하나 끝냈는데 그냥 조금 쉬고 자신들 어떤 그 성취를 조금 이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나은 그렇죠, 거지. 갑자기 여기서 우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진짜 실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그 동현이의 얘기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일단은 내 사업소득을 마련하는 게 근로소득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근로소득은 어떻게 뭐 이게 연예인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장점은 꾸준하게 얼마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돈 모일 때까지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돈을 모으는 게 근데 이제 그거의 어떤 좋은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배당 네. ETF를 좀 하시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부동산 사연 우리 1109기 해병님입니다. 동민이 선배인가? 뭐 아마 그런 한참 걸 선배겠죠? 그런 걸 어필하려고 아마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충분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나 채널 말이죠. 2025년 10월쯤 우연히 알게 돼서 정주행을 했다고 하네요. 예. 감사하네.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애청자입니다. 예. 요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오고 싶어서 난리예요. 사실 예전부터 이제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난리인 거야.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죠. 뭐 김종희하고 정말 김인만이 큰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미사열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 특히 말이죠. 삼도형님 주식편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기존 투자 방식을 모두 버린 뒤 삼두 형님 추천주 위주로 ISA 계좌를 운영하고 있죠. 잘했네. 그래서 이제
원금 2,100만 원 시작해서 45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고 재투자해서 지금 말이죠 이제 2,700만 원 규모로 불렸으니까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김종효한테 열광할 때예요. 갑종려죠. 지금 있잖아 내가 아는 PD도 야 김종효 말은 무조건 들어. 지금 진짜 이게 진짜 이 주식 있잖아 이 정보뽕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말이죠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부동산입니다. 주식시장은 좋은데 체감상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돈을 벌어도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이거는 쉽지가 않은 내려놔야 거죠. 된다. 저는 장기적으로 있잖아 주식이 자산 증식에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금 저축 등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고 있어서 근데다가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내는 약간 또 이율배반적이긴 하네. 서울 부동산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예금 저축 안정적 자산을 선호하면서도 서울 부동산 지금 많이 고점인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주식에 비해서는 그렇죠. 저희는 석촌 고분역 인근의 빌라에 전세 거주 중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현재 이제 매물을 이제 보고 있는데 당산동에 있는 코롱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이제 8억 정도 하는데 자, 전세를 끼고 이제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의아한 게 전세 끼고 매수 검토가 안 되죠? 이거는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집을 안 사보고 전세만 살았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지식이 없는데? 이거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댄 건데. 정주행한 거 맞나? 이게 뭐야? 정주행했으면 알 텐데. 이거 안 돼요? 예.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해야 됩니다. 실거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이거는 이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자 매매가 이제 8억인데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있잖아 대출을 8억짜리 살려면 이제 대출 한 3억 정도 받아야 되고 근데 전세 보증금 이분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살려고 한 거네. 이 전세 보증금이 코롱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얘기했구나. 정말 내가 보니까 저기 이번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니 정말 천백국이 해병 정말 저런 사연을 보내고 어떻게 있잖아 제작진들이 어떻게 저런 사연을 채택을 했냐는데 이거는 해병 이게 명예 이거 먹칠하네 이거. 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요 작은 계획이 다 흐트러졌어. 작은 계획이 흐트러졌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맞네. 그러니까 먼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있잖아 가용 현금성 자산이 6.2억 그러니까 회사 대출 5천만 원 포함했어. 그러니까 요걸 지금 생각해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거 앞에 전세 보증금 이런 건 빼고. 아무튼 간에 뭐 이제 요점은 그거잖아요. 부인은 집 사자. 집값도 오르고 안정적이고 남편은 이제 주식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매물로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이제 당산동 코롱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8억 정도 한다. 요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사실 한 8억 9억 정도 하거든요. 전용 68제곱미터니까 우리가 공급 면적으로 한 30평 정도 아파트.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이 가격이지라고 하면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고 주변에 인프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좋으면 이 가격에 나올 수는 없죠. 그치. 그래도 당산인데 우리 강서구도 지금 뭐 9억 10억씩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나올 수는 없는데 주거 인프라는 좀 떨어진다는 점은 인지를 해야 되고. 나도 옛날에 이제 당산도 많이 갔었거든. 왜냐면 당산동에 이제 사실 양화대교 바로 이제 건너면 저기잖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냥 선술집도 괜찮은 데가 많았고 그래서 거기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물레동 같은 데는 약간 그 물레동 그 특유의 어떤 먹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죠. 옛날에 뭐 철공소 자리 이런데 이제 철공소도 공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카페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멋은 없고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좀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을 보게 되면 작년 10월에 7억 2천 거래가 됐고 지금 호가는 이제 8억 이상이니까 작년 10월과 비교해 보게 되면 한 1억 정도는 올라간 것 같고요. 물론 호가 기준에서 2017년에 3억 8천이었으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한 2배에서 한 조금 더 올랐으니까 가격 탄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남대로 올라갈 때 마지막에 좀 올라가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불안한 마음, 더 올라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인데 엄청나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15억 아래 구간이니까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불안한 걸 내려놓고 거주 목적으로 필요해. 10년까지 우리가 실거주 할 거야. 10년 후에는
그래 한 뭐 10억 11억 가겠지라는 마음이면 사셔도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원하니까 사고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로 집중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왜냐면 항상 저도 손님들 보게 되면 남편 부인이 부딪히면 부인 말 들어주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왜냐면 자 부인이 사자 그랬는데 안 샀잖아요. 집값이 또 1억 2억 올라가. 피곤해. 계속 시달려. 진짜 내 친구도 그래서 아직도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인에도 불구하고 아니, 집이 없으니까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 사주고 빨리 돈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주식 투자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근데 생각을 있잖아, 합니다. 나는 좀 약간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있잖아, 어쨌든 대단한 어쨌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전세 끼고 산다라는 거잖아. 그건 안 되고. 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석천 고분역에 살아. 네. 동네가 극과 극이야. 석천동하고. 완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는 왜 굳이 그러면 매물을 검토하는데 여길 사냐는 얘기지. 거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요 동일 평형의 아파트면은 차라리- 가격이 뭐 2배가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 어차피 서울은 전세 끼고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착각한 것 같아요. 착각이야. 자기는 동쪽에서 하는데 전세 끼고 서쪽으로 살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데를 뭐 구리나 토지거래가구역 아닌 데로 사야지. 내가 보니까 이분이 뭐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아내도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나는 모를 수 있죠. 야 근데 한 이걸 번도 안 모르니까- 사봤으니까. 아 그래? 아니 그러면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이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야. 그건 그렇지. 부부간에 이제 합의를 좀 보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만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주식시장처럼 이제 갑자기 막 올라가. 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SNS에 이제 그 연일 어쨌든 부동산을 이제 잡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약간 한 기운 빠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굳이 이거를 왜 당산동까지 와가지고 석촌에서 여기까지 올려봐. 엄청 멀어. 직장하고도 안 맞을 거. 아니, 그러니까 석촌에 여기 산다는 얘기는, 그리고 나는 여기 계획이 없다라는 거 보면 당분간 이쪽에 있을 건데 왜 굳이 당산을 살려고 하냐는 얘기야. 여기 내 있네. 얘기는. 직장이 성수동과 송파구래.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당산이냐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전세 끼고 되는 줄 알았는 거지. 참 미스테리하네. 미스테리해. 그러니까 실거주면은 제가 당산 코오롱을 필요하면 하라고 하는데 전세 끼고 그렇게 잘 사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세 끼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좀 다른 아파트를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 아는 거죠. 토지거래가구역에 풀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준비가 좀 되지 않.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기본 어떤 지식이 없네. 기본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없어. 해병대 훈련 한번 들어가야겠다. 정신 번쩍 차리게. 서울에 지금 있잖아. 토지거래가 전체가 묶인 지가 언젠데. 이거를, 야,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사연 자체가 유야무야해서 이렇게 해서 끝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예. 아쉽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요? 두 번째 거 해? 두 번째 거도 좀 그래. 근데 정보가 명확하잖아. 은평구 소형 빌라면 도대체 어디야, 은평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김구라 또 저렇게 얘기했네. 야, 앞으로 말해 여기 있잖아. 스몰토크 이런 거 집어넣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타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되게 답이 나오는 거지. 무슨 진짜 그냥 공고 띄우듯이 모집 공고 띄우듯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무슨 어떤 단서를 갖고 추론하는 프로도 아니고. 별난 만보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연을 보게 되면 은평구 소형 빌라 득양구 아파트야. 아파트 이름을 알려줘야지. 득양구 아파트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걸 그럼 몰라요. 알려주고 빌라가 재개발이야. 그럼 재개발 구역이라도 알려줘야 제가 뭐 정보를 알려주든지 그렇지. 판단을 하지.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저희가 이제 사용 코너가 반응이 의외로 좋습니다. 지난번에 뭐 농심 이런 거 좋았잖아, 반응이. 근데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주시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몰라요. 예. 그냥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질문을 딱 하나 던져야지. 무슨 뭉뚱그려서 뭐 이렇게 던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또 알찬 사연 한번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